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아람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메타가 얼마 전에 중국 우한 출신의 AI 기업 마누스를 우리 돈 3조 원에 인수했다. 저도 이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인수 이후 인수 금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금액 때문입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메타가 2012년에 인스타그램 인수했고 또 2014년에 왓츠앱 인수한 다음 가장 큰 규모의 인수거든요. 특히나 이 마누스의 경우에는 출시 9개월 만에 이 정도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어서 굉장히 금액의 규모에 대한 놀라움이 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인수 대상인 마누스가 원래는 중국 기업이었다라는 점이에요. 예. 지금은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기는 하지만 이 창업자인 샤오홍이 우한에서 시작한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빅테크가 중국의 AI 업체를 이런 규모로 인수했다라는 점에서 또 두 번째 놀라움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성장 속도예요. 이 마누스가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게 2월, 3월 작년이거든요. 네. 근데 12월 말에 인수가 됐어요. 그 사이에 연매출이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어이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1,300억 가까운 돈인데 예. 보통 스타트업이 이 정도 매출 만드는데 거의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걸 9개월 만에 해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거래가 단순한 M&A 이상의 좀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이 AI 기술을 무기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수출 통제라든가 지정학적인 이야기들이 얽히면서 사실 완전하게 이게 마무리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좀 지켜보아야 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런데요, 메타 같은 경우는 내부에 AI 전문 인력도 많고, 그리고 그런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스카우트 해온 사람들도 많다라는 소식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AI 자체 모델 라마인가요?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굳이 이 외부 스타트업을 그것도 3조 원씩이나 주고 사들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메타가 말씀하신 것처럼 AI 모델을 자체적으로도 개발하고 있지만 이 포트폴리오 상으로 보면 공백, 비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챗봇은 있는데 에이전트가 없다. 아,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라마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대화를 하는 이런 AI로는 쓰이고는 있는데 에이전트 기능, 즉 우리가 뭔가 시켰을 때 알아서 계획 세우고 수행해주는 이런 기능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 메타가 이걸 못하고 있는 사이에 경쟁자들이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네, 네. 많은 예시를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메타가 그렇다고 자체 개발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사실 시도는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던 거예요. 사실 에이전트 개발이라는 게 단순히 모델만 잘 만든다라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실제 업무 시나리오에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또 피드백도 받고 오류 고치면서 막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죠. 아, 그런데 반면 마누스는 이미 9개월 동안 수백만 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추가했고 이미 기업 고객까지 확보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메타가 알렉산더 왕이 이 AI 총괄을 맡고 있는데 인수를 발표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마누스 팀은 지금 AI 모델의 잠재력을 실제 에이전트 능력으로 전환하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메타가 결국 기술을 산 게 아니라 시간과 노하우를 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본인들도 할 수는 있는데 이미 구축되고 잘하고 있는 회사가 있으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인수했다. 이런 포석이었군요. 네. 자, 그런데 마누스의 창업자 원래 우한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회사를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겼다면 이 중국 시장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 자체를 포기했다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사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좀 생각한 지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 사실 창업자인 샤오홍이 2025년 7월에 우한에서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결정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존의 이 마누스 앞에는 두 가지 정도의 벽이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중국 정부의 압박이에요. 어떤 압박이죠? 어떤 거냐면 중국에서는 AI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라는 압박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이두의 어니봇이라든가 알리바바의 통이치앤원 이런 것들이 무료로 풀려 있는 상황인데 마누스도 무료로 쓸 수는 있지만 이게 크레딧 기반이라서 무료로는 많이 사용하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유료 모델인데 중국 시장에서 작동하기가 조금 어려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투자 규제입니다. 사실 2023년부터 미국이 중국 AI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근데 작년 5월 달에 벤치마크라는 기업이 마누스에
중국에 7,500만 달러 투자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굉장히 즉각적으로 비판을 한 거예요. 중국 기업들에게 돈을 대는 거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나선 거죠. 그래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작년 6월에 딱 결단을 내리고 7월에 싱가포르를 옮겼는데 동시에 중국과의 연결고리들을 이제 다 막 끊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어 버전 개발 같은 것도 백지화를 했고요. 중국 투자자들의 지분 정리한 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야. 지분도 정리하고 베이징과 우한 사무실에서는 인력도 대량 정리를 하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도박을 한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실패하게 되면 중국 시장 거의 14억 명이나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고객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되면 미국 진출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박이었고 네. 실제로 중국에서는 배신자라는 아. 나이까지 찍힐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다행히 이렇게 이전하고 나서 벤치마크로부터 투자 확보를 했고요. 기업 가치 5억 달러까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작년 12월에 메타 인수로 200억 달러로 밸류에이션 평가가 되게 된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샤오홍은 메타의 부사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공했지만 어떻게 보면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의 연결을 끊어내야 했다라는 점에서 좀 씁쓸한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 마누스의 선택을 보고 다른 중국계 AI 기업들도 뭔가 마누스와 비슷한 선택지를 선택하는 건 아닌지 이런 저는 의구심도 갖게 되는데 자, 그런데요. 반대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요즘 중국 기업들이 이런 맥락에서 싱가포르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싱가포르 워싱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적 세탁을 의미를 하는 예. 건데 중국 기업이지만 중국색을 지우고 글로벌 기업처럼 탈바꿈을 하려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도 아시아 태평양 본부로 싱가포르를 삼았고요. 또 글로벌 히트 게임인 원신을 만든 미호요도 본사를 이전을 했어요. 예. 근데 마누스는 조금 더 극단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투자자 지분까지 다 정리를 했으니까요. 근데 메타는 인수 후에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 내 서비스 완전히 중단되고 중국 자본 소유도 없을 거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직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어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예전에 미국에서 틱톡 강제 매각을 추진했던 사건이 저는 막 떠오르는데 이번에도 틱톡 매각을 미국은 추진했지만 중국이 그 당시 막아서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복잡하게 끝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마누스도 혹여나 제2의 틱톡 사태로 이어지진 않을까요? 구조가 조금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처음은 2020년 정도였는데요. 예. 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틱톡에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린 사건이 있었죠. 국가 안보가 당시 명분이었고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미국인의 데이터를 보유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논리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라클이 서로 인수하겠다고 인수전에 뛰어들었고 500억 달러 정도로 틱톡의 가치가 평가가 되었었는데요. 당시에도 중국 정부가 여기에 맞대응을 했습니다. 2020년 8월 28일 중국 상무부가 AI 기반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이거를 수출 통제 대상 목록에다가 추가를 했던 거죠. 네. 근데 사실 틱톡의 핵심 경쟁력이 바로 이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영상 보면 계속 마음에 드는 예, 영상 예. 추천하는. 그래서 결국 이제 중국에서 개발된 기술은 중국 정부의 승인 없이 해외로 이전할 수 없다라는 무기를 꺼내 들었던 건데요. 결과적으로 당시 틱톡 매각되지 않았고 절충안이 나와서 최근까지 트럼프 2기 들어서도 굉장히 여러 차례 이 틱톡 금지법이 유예되면서 중국과 협상이 진행되었고요. 최근에서야 구체적인 매각 합의안이 도출된 상황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사업권을 별도의 미국 법인으로 분리해서 매각을 할 예정이고요. 이 핵심 추천 알고리즘 자체는 중국 본사가 소유를 하되 미국 법인이 라이센스 방식으로 가져와서 미국인 데이터만을 합습시켜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이중의 운영을 가지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마누스 사태도 좀 비슷한 구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마누스는 아예 본사 자체를 싱가포르로 옮겨서 중국의 어떤 직접적인 통제를 피하려고 했다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중국이 자국의 기술, 자국의 기업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설립자의 국적이 아니라 회사 본사무소를 중심으로 두나 보죠?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인수에 대한 공식 조사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나섰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조사하겠다는 건가요? 네, 올해 1월 8일 발표였는데요. 허여둥 대변인이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관련 부처가 수출 통제 그리고 기술의 수출입, 대외 투자 이런 법규 위반 여부를 평가하고 조사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만약에 이 기술 자체가 수출 허가가 필요한 기술로 판단이 되면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할 수가 있고 또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거래 중단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을 보면 이 마누스 팀이 중국에 있는 우한과 베이징에서 근무할 때 개발한 이 AI 에이전트 기술이 중국의 수출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이고요. 일부 이제 학계 의견을 보면 중국에 있을 때 개발한 기술이라면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즉 이게 좀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샤오홍 창립자라든가 마누스 핵심 팀원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데요. 예. 다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관계자에 따르면 마누스의 주력 제품인 AI 비서가 반도체라든가 군사기술 이렇게 필수 핵심 기술로 분류되지는 않기 때문에 당국의 개입이 좀 긴급성이 낮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예. 또 중국 정부가 이걸 강력하게 개입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은 AI 인재들이 해외로 떠나버릴 수 있다라는 우려도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중국 안에 있는 여론도 지금 막 분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이 중국의 AI 로드맵이 실리콘밸리보다 낫다는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간 이 중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잘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누스 인수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중국계 AI 기업 쯔프 AI와 미니맥스가 홍콩 증시에 상장했다라는 소식도 들리던데 이들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입니까? 네, 말씀하신 두 회사가 중국의 AI 6대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예. 상장 타이밍이 좀 공교롭게 됐습니다. 마누스가 메타에 인수된 바로 직후에 이 두 곳이 홍콩 증시에 나란히 상장을 한 건데요. 먼저 상장한 건 즈프 AI입니다. 1월 8일에 상장을 했고 중국의 오픈 AI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칭화대 컴퓨터공학과 출신들이 설립한 기업인데 공모 경쟁률이 무려 1159배를 기록을 했어요. 예. 게다가 유치한 자금을 보면은 5억 5,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8,100억 원 정도를 이번 상장으로 조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상장 첫날만 해도 주가가 13.2%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루 뒤인 1월 9일에는 미니맥스라는 기업이 상장을 했습니다. 예. 반응이 여기는 훨씬 폭발적이었습니다. 9천억 원 정도를 조달을 했고요. 상장 첫날 주가가 무려 78%에서 88%까지 엄청나게 폭등하는 이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예. 둘 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신생 기업들인데 성장 속도가 굉장히 놀랍고요. 미니맥스의 경우에는 B2C 그리고 즈프의 경우에는 B2B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2B인 이 즈프 같은 경우에는 대형 금융기관이나 정부 중심으로 이제 업무용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미니맥스는 B2C 중심이라서 챗봇 네, 챗봇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10대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캐릭터 챗봇인 토키 그리고 영상 생성 플랫폼인 하일로 이런 제품들이 이 회사의 제품들이에요. 제가 앞서서 중국 AI 6대 호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유니콘 기업이라고 네. 부르는 걸 중국에서는 호랑이 기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이 AI 스타트업이 6개가 있는데 네. 이들을 육소호 6마리의 작은 호랑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들인가요? 방금 말씀드린 즈프와 미니맥스 외에도 바이찬, 문샷 그리고 스테펀, 제로원 이런 곳들이 6대 호랑이에 속하고 있고요. 예. 다만 중국 투자자들이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계속 오를지 말지는 좀 더 시장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 쭉 듣고 보니까 앞으로 전도유망한 중국계 AI 기업은 2개 정도의 선택지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먼저 마누스처럼 해외에 아예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즈프와 미니맥스처럼 자체 홍콩 증시나 국내 증시, 중국 국내 증시죠. 여기에 상장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각각 장단점이 확실히 있겠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의 선택의 장단점이 좀 확실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이제 첫 번째 경로는 마누스와 같은 방식입니다. 싱가포르를 거쳐서 미국 빅테크에 인수되는 이런 경로를 탈 수가 있고요.
있고요. 이 경우의 장점은 아무래도 압도적인 밸류에이션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누스의 경우에는 20억 달러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즈프랑 미니맥스 조달 금액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중국 내수보다 서너 배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또 다른 장점은 글로벌 생태계 진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의 경우에는 이미 사용자가 30억 명 넘게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굉장한 확장 가능성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샤오운 같은 경우에는 메타 부사장까지 됐잖아요. 팀원들도 굉장히 스톡 옵션을 통해서 큰 부를 얻는 등 경제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하지만 대가도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중국 시장을 굉장히 포기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배신자라는 낙인까지 찍히기 때문에 고향을 버렸다라는 비난까지 네. 감수해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경로는 홍콩 상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장점은 중국 시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내의 고객 기반을 가져가면서 상장을 통해서 글로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보이고요. 정체성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장점은 IPO 상장 과정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홍콩이 미국보다는 복잡한 규제 심사가 좀 없고 또 홍콩 증시가 중국 기업에 좀 우호적이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작년에 홍콩이 총 354억 달러 조달하면서 전 세계 최대 IPO 시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한계도 좀 명확한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조달 금액이 조금 적은 편이고요. 각각 5, 6억 달러 즈프랑 미니맥스가 조달한 것이 마누스 인수액의 4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 속도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또 글로벌 확장에도 일부 제약이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 진출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겠죠. 또 미국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낮은 편입니다. 즈프의 경우는 이미 그 자사가 보유한 기술이 미국의 수출 통제 리스트에 올라 있기 때문에 예. 또 미국 기업들이 이 회사의 모델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한계도 명확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런 선택을 하는 곳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큰 돈이랑 글로벌 시장을 택할 건가 아니면 좀 적지만 고향과 정체성을 지킬 건가 여기 사이에서 어떤 창업자의 가치관이라든가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선택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B2B 중심이고 좀 중국 정부가 주요 고객이다라고 하면 홍콩에 상장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일 수 있고요. 예. 만약에 B2C 중심이고 해외 시장이 주요 타깃이다라고 하면 미국 매각이 좀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네, 자기 인생을 걸고 창업한 창업주들이야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나 자신의 상황 판단에 따라서 뭐 홍콩 증시에 갈 거냐 아니면 해외에 나갈 거냐 이걸 결정할 것 같은데 AI는 이게 개인 차원의 일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일이기도 하잖아요. 네. 아마 요즘 이런 사태들을 보고 미국은 거 봐라 우리 미국의 AI 생태계가 우월하지 않느냐 이런 해석들 계속 내놓을 것 같고 반대로 중국은 이거 인재 유출해가는 거다 이렇게 지적질할 것 같은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아무래도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예. 미국의 경우는 이제 이거 봐라 마누스 인수한 걸 보면 미국 생태계가 중국보다 더 매력적이라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뭐 근거도 있죠. 아무래도 인수액을 봤을 때 규모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하면 중국 내수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시각에서는 이게 바로 생태계의 힘이다. 자본 이동이 자유롭고 이런 스톡옵션 문화라든가 실패를 좀 용인해주는 분위기 또 글로벌 인재 유치의 장점 이런 요소들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인재조차 지금 미국으로 다시 오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 측에서는 아무래도 위기감이 좀 묻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 자본이나 규모에 접근하려면 중국 기업이 뿌리를 옮겨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사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국 AI 산업에 굉장히 치명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결국은 중국이 공들여서 키운 어떤 인재라든가 기술이 그대로 미국으로 넘어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료 서비스 압박 같은 것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글로벌 자본 유치하는 것의 어려움, 데이터 규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인재 유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구조적으로 보면 양측 모두가 기술 수출 규제를 무기를 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중국 AI 기업의 컴퓨팅 파워 같은 것들을 제한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AI 알고리즘 자체를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켜서 기술 이전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렇게 규제 경쟁이 지속될수록 아무래도 AI 경쟁이 미국과 중국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보면 임기 중반을 이제 지나가는 그 시점이 되다 보니 굉장히 공격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딥시크 같은 다른 중국 AI 기업들도 뭔가 트럼프 또는 미국이 노리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걱정이 당연히 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 사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누스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왜냐하면 명분상 지금 마누스의 AI 이런 에이전트 서비스가 반도체나 군사기술처럼 아주 치명적이거나 핵심 전략 기술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예.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강경하게 개입할 명분이 좀 적고 그렇게 나올수록 인재들이 해외로 더 떠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요. 네. 다만 변수가 많기는 합니다. 트럼프 어떤 행정부의 공격적인 이런 전략을 보았을 때 AI 기술 이전에 대한 통제도 굉장히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틱톡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보면서 고민되는 기업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딥시크 같은 기업들도 예.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철을 밟아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핵심은 어느 나라 기업인가 요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이 기술보다 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라는 네. 겁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시장 접근이 차단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서요. 중국 시장을 포기하면서 글로벌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앞으로 중국 기업들에게는 숙제로 좀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처럼 알기 어려웠던 중국계 AI 기업들의 현황 제대로 배웠네요. 지금까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아람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